아가씨 박연희의 약혼식. 약혼식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연회장 안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빛났고 사돈댁 사람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옷차림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자주색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었고 파마를 한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얼굴에는 화색이 만연했다. 그녀는 사부인의 손을 꼭 잡고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하지만 테이블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다. 사부인, 걱정 마세요. 우리 연희는 우리 집의 보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혼수금은 많이는 못하고 아이들 시작하는데 보태라고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된 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폭포수 같은 아첨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 사부인, 정말 대단하시네요. 연희 씨는 정말 복도 많지. 이렇게 아껴주는 시댁을 만나다니. 현금 1억 5천이라니 이게 어디 작은 돈인가요? 박서방님 댁이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네요. 남편 박준영은 시어머니 곁에 말없이 서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내 팔을 툭 치며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윤 씨, 좀 웃어. 우리 엄마 정말 멋지지 않아? 나는 활짝 핀 꽃처럼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잊은 모양이었다. 그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며 빈대부터 살았다는 사실을, 1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건강보험료 환급금마저도 악착같이 챙기면서 집에 생활비 한 푼 보탠 적이 없었다. 그는 더더욱 잊은 모양이었다. 우리 부부가 아들 민준의 미래 결혼 자금, 집장만 자금을 위해 8년이나 된 낡은 차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테이블에 가득 차려진 진수성찬이 내 입안에서는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나는 앞에 놓인 주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웃는 대신 차분하게 남편에게 물었다. 어머니, 저 큰 돈은 어디서 나셨대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내 귓가에 대고 호통쳤다. 좋은 날에 초치지 마. 눈치 좀 챙겨. 연애는 위선적인 환호 속에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운전했고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방금 전에 하이라이트 순간에 여전히 취해 있었다. 그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봤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돈댁에서 우리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졌어. 이제 연희가 시집가서도 어깨 펴고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이 울렁거렸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길가에 세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준영 씨, 다시 한번 물을게. 그 1억 5천 대체 어디서 난 돈이야? 그는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질문에 당황한 듯 눈빛을 피하기 시작했다. 말했잖아. 엄마 돈이라고. 평생 모으신 돈이라는데 누구한테 주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왜 신경 써?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어머니 돈? 준영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어머니 연금 한 달에 80만 원도 안 돼. 당신 약값 대기에도 빠듯하잖아. 우리 집에서 10년 사시는 동안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쌀, 기름, 소금, 식비부터 생활비까지 어느 것 하나 내가 안 낸 게 있어? 무슨 수로 1억 5천을 모으셨는데? 나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처럼 그의 위선적인 변명을 꿰뚫었다. 그는 내 추궁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윤 씨,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사는 게 짐이라도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면서 나랑 연희 키웠어. 이제 연희가 결혼하는데 엄마로서 좀 보태주는 게 그렇게 안 있고,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마음이 차가워? 그의 뭐가 문제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바친 10년의 청춘에 정확히 꽂혔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차를 출발시켜 집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풀에 찔렸는지 더 이상 나와 옥신각신하지 않고 혼자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가 재개발되면서 작은 집 한 채와 보상금을 받았다. 그녀는 그 집과 보상금 대부분을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주고는 우리 집에 와서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아 서울에서 병원 다니기 편하게, 그리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 민준이도 돌봐줄 겸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마음 약한 남편은 물론이고 나 역시 연세 드신 분이 안쓰러워 그러자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온 뒤로 어떻게 되었나? 아들 민준은 친정어머니가 도맡아 키우셨다. 등하교부터 숙제까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다. 밥은 내가 매일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했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TV 앞에 앉아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오후에는 아파트 노인정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떠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고는 내가 한 음식 있자네. 싱겁네. 생선이 신선하지 않네. 고기가 너무 기름지네 하며 반찬 투정을 했다. 집안의 TV 리모컨은 반드시 그녀의 손에 있어야 했고 거실 소파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었다. 재작년에 내가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자기 방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방에 있는 못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 여긴 내 구역이야. 나는 남편의 체면을 위해, 소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아들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 나는 심지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내가 친어머니처럼 모시면 그녀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나는 정말이지 완벽한 웃음거리였다. 나는 지난 10년간 내 인내심으로 배은망덕한 늑대를 살찌우고 그 늑대가 우리 집 살점을 물어뜯을 날카로운 이빨까지 마련해준 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퀭한 눈으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가씨 박연희는 어젯밤 우리 집에서 자고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희희낙낙하며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는 어느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 할지부터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두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인 양 신나게 떠들어댔다. 엄마가 나한테 제일 잘해줘. 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딸 결혼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내주는 엄마가 몇이나 되겠어. 박연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팔에 매달렸다. 시어머니는 더이양양하게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엄마가 너 아니면 누굴 챙기겠니? 이 집에서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뭐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의 불길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막 퍼담은 죽 그릇을 식탁 위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도자기 그릇과 유리 식탁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김정숙과 박연희는 깜짝 놀라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박연희는 쳐다보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그 1억 5천만 원은 연희한테 언제 주실 계획이세요?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굳히며 불쾌한 투로 말했다. 내 돈 내가 언제 주든 그걸 왜 너 같은 며느리한테 보고해야 하니?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그냥 궁금해서요. 그 큰 돈을 어느 은행에 넣어두셨는지. 요즘 고액 예금 이자율이 꽤 괜찮을 텐데 마침 제가 재무팀에서 일하니까 어떻게 예치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봐드릴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박연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즉시 자기 엄마를 감싸고 나섰다. 새언니, 지금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엄마 돈을 어떻게 관리하든 언니랑 무슨 상관인데요? 너무 참견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보며 되물었. 내 엄마 돈이라고? 정말 확신해? 그들이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되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샤워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서재로 끌고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준영 씨, 우리 아들 민준이 앞으로 쓸 돈 모으는 공동계좌 있잖아. 내가 매달 150만 원, 당신이 100만 원씩 넣는 거 오늘 확인해 봤는데 지난 5년간 그 계좌에서 이유 없이 거의 8천만 원이 사라졌어. 설마 그 돈이 발이 달려서 혼자 도망갔다고 말하진 않겠지?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조사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위장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자포자기한 듯 말했다. 맞아. 내가 엄마한테 보냈어. 우리 엄마잖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하는 게 잘못됐어?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쓰겠다는데 천륜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의 파렴치한 말에 온몸이 떨렸다. 그건 우리 둘의 공동재산이야. 우리 아들 민준이 나중에 결혼하고 집 살 때 쓰려고 모은 돈이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혼자 결정해서 몰래 빼돌려? 그는 나보다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그랬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연희가 곧 결혼하잖아. 그게 제일 큰일이야. 당신 아들은 아직 어리잖아.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결혼하려면 멀었어. 걔 결혼할 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지. 이서윤 씨, 제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우리 박 씨 집안 사람들도 좀 생각해 줄 수 없어? 나는 흥분으로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보며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다. 나는 서랍을 열어 집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준영 씨, 똑똑히 봐. 이 집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4명의 집이야.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만 올라 있어. 내 혼전 재산이라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그 1억 5천만 원, 만약 당신 엄마가 연희한테 주게 된다면 당신은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이 집에 누가 살지는 내가 결정해. 박준영은 얼어붙었다. 그는 책상 위에 집문서를 한번,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몇 초 후 그는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이서윤 씨,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10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감히 엄마를 쫓아내겠다고? 그깟 돈 때문에 부부 사이 파탄 내고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 될 만큼 당신 체면이 우스워? 그는 내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었다. 그는 틀렸다. 내가 지키려던 체면은 바로 그가 직접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반골 기질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고 침실로 돌아왔다. 이 일은 절대로 이렇게 끝날 수 없었다. 공동계좌에서 8천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 분노였다면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것은 나를 얼음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경력 있는 재무팀장이다. 숫자에 대한 민감함과 장부를 추적하는 능력은 내 뼈에 새겨진 본능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고 우리 집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고액 지출 증빙을 전부 뒤집어 엎었다. 박준영은 공동계좌에서만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월급 통장에 있는 대부분의 돈을 온갖 명목으로 김정숙에게 한 푼 한 푼 이체했다. 동료 김 부장에게 빌려준 급전, 후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부서 회식비, 주식 투자 손실, 명목은 각양각색이었고 각각의 뒤에는 거짓 이야기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은 결국 같은 계좌, 김정숙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10년간 합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아니었다. 나는 계산기로 한 건 더해 나갔다. 최종적으로 나온 숫자는 2억 300만 원이었다. 나는 최종 숫자가 적힌 프린트 용지를 들고 손을 심하게 떨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이 가정을 위해,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아끼고 또 아꼈다. 내가 입는 옷 대부분은 할인 시즌에 산 것이었고 내가 쓰는 화장품은
수십만 원짜리 세트를 사본 적이 없었다. 나는 심지어 기름값을 아끼려고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했다. 그런데 나의 남편, 20년 넘게 한 침대를 쓴 남자는 집안의 도둑처럼 내 등 뒤에서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조금씩 빼돌려 그의 여동생이라는 만족을 모르는 및 빠진 독에 쏟아붓고 있었다. 나를 가장 뼛속까지 시리게 한 것은 5천만 원짜리 이체 기록 하나였다. 이체 날짜는 3년 전 4월 12일이었다. 나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날 우리 엄마가 급성 맹장염으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입원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이 필요했다. 당시 내 수중에 현금이 부족해서 박준영에게 전화해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전화기 너머 그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지금은 빼줄 수 없다고 우물쭈물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다급해진 나는 결국 체면을 무릅쓰고 남동생에게 전화해 1천만 원을 빌려서야 엄마가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은행거래 내역에는 똑똑히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남동생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날 오후 박준영은 김정숙의 계좌로 정확히 1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나와 내 가족에게 쓸 돈이 없었을 뿐이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다음 날 박준영은 아마도 나의 위협을 시어머니 김정숙에게 전한 모양이었다. 이번에 김정숙은 식탁에서처럼 강경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 몹시도 가련해 보였다. 박준영과 박연희가 양옆에 앉아 한 명은 휴지를 건네고 한 명은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위로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박연희가 벌떡 일어나 벌개진 눈으로 내 코를 가리켰다. 새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평생 고생해서 이 딸 하나 번듯하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눈엣 가시예요? 이 집에 우리 모녀만 있으면 언니는 그렇게 불편해요? 김정숙도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비통한 목소리로 나를 향해 울부짖었다. 서윤아, 안다. 내 마음에 화가 난 거 알아.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내 돈 쓰고 내 짐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어. 내 아들 민준이를 친손주처럼 예뻐했고 이제 와서 그깟 돈 때문에 이 늙은이를 쫓아내겠다고?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냐? 그들은 마치 내가 은혜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인인 양 한편의 연극을 펼쳤다. 박준영은 옆에 서서 미간을 찌푸리며 비난하는 어투로 내게 말했다. 서윤 씨 봐봐.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들의 눈물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익이 곧 손상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한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여겼던 이 세 사람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황당함과 역겨움을 느꼈다.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강하게 나가도 안 되고 부드럽게 나가도 안 되자 그들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내 아들 박민준이었다. 내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 무음 모드에서 계속 진동했다. 나와서 보니 아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둘러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준이의 망설임과 책망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우셨어요. 엄마가 고모 결혼 자금 주는 것 때문에 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아빠랑 이혼까지 하신다고요. 엄마,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빠한테 불만이 있으셔도 할머니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고모 결혼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학교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해요?
아들의 말을 듣는 내 심장은 수많은 가느다란 바늘에 계속 찔리는 듯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이 아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10달 동안 품어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다. 나는 그를 위해 시어머니를 10년이나 참았고 그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10년간 나 자신을 희생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말로 나를 신문하고 심판하고 있었다. 가장 날카로운 칼은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네는 법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통곡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거의 탈진할 지경이 되어서야 벽을 짚고 일어섰다. 나는 거울 속 퉁퉁 부은 눈과 초췌한 얼굴의 여자를 보며 문득 낯설다고 느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절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내 대학 동기이자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수진아,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눈물이 다시 툭 터지듯 쏟아졌다. 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 특유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는 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이야. 서윤아,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거야. 내 남편, 전형적인 혼인 중 재산은닉 행위야. 시어머니는 공동 불법 행위자고 둘 다 법을 어긴 거라고. 너 재무팀에서 일하잖아. 이건 내 전문 분야야. 모든 은행 거래 내역, 고액 지출 증빙, 네가 시댁빚 갚아준 기록, 내 엄마 아플 때 돈 안 줬다는 증거, 모든 걸 다 정리해.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 내 것을 되찾고 싶으면 그들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증거를 내밀어야 해. 그녀의 말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는 것 같았다. 그렇다.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감정에 빠져 나를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 눈물은 진주지만 가치 없는 사람에게 흘리면 진흙이 될 뿐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서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D드라이브 구석에 암호화된 폴더를 새로 만들었다. 폴더 이름은 내 남은 인생이었다. 나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가계 지출 기록, 모든 이체 내역, 모든 영수증, 모든 증빙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의 전문적인 능력이 이 순간 최고조로 발휘되었다. 박연희의 결혼 날짜는 다음 달로 정해졌다. 그 1억 5천만 원의 혼수금은 박씨 집안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이 되었다. 주지 못하면 사돈댁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고 억지로 주자니 이 악독한 며느리가 늙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낼 위험에 처하게 된다. 나를 달래고 그 1억 5천만 원이 무사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 박준영과 김정숙은 가족 식사를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스스로 자세를 낮추기로 했다. 그들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남동생네 가족을 초대했다. 양가 어른들 모시고 연희 결혼 문제도 의논하고 더 가까워지자는 명분이었다. 나는 이것이 홍문연, 홍문희애님을 알고 있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한동안 매우 화기애애했다. 박준영과 김정숙은 평소와 달리 우리 부모님께 연신 음식을 집어드리며 온갖 좋은 말을 다 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민준이 키워주시느라 서윤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입니다. 저희 집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거죠. 예전에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꼭 고치겠습니다. 서윤이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 줄 알고 나에게 대범해지라며 가족끼리 오래 담아두는 거 아니라고 연신 충고하셨다. 나는 조용히 밥만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이 어느 정도 비워졌을 때 박준영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 씨, 연희 결혼은 우리 집안의 큰일이잖아. 어머니 그 돈은 그냥 내가 당신한테 빚진 걸로 할게.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약속할게.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앞으로 집안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당신이 관리해. 김정숙도 즉시 거들었다. 그래, 서윤아, 걱정 마라. 연희 결혼만 끝나면 나는 바로 시골집으로 내려갈게. 절대 너한테 더는 폐 안 끼칠게. 내 체면을 봐서라도 연희가 앞으로 시댁 가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우리 좀 도와다오. 그들은 친정 식구들 앞에서 정과 체면으로 나를 이중으로 올가매면 내가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타협하고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둘이 죽이 맞아 연극하는 것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것은 지난번 박준영과 서재에서 다툴 때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직접 인정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작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재생하지 않고 그저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돌려 파일명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준영 씨, 만약 내가 지금 이 녹음 파일을 당신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그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통장 명세서와 함께 당신 회사 상사들 단톡방, 당신네 박씨 집안 단톡방, 그리고 박연희 예비 신랑네 가족 단톡방에 전부 뿌리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나에게 대의를 생각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리라. 이 대의가 과연 누구의 것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를. 박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가 쥐고 있던 술잔이 떨리며 술이 흘러내렸다. 김정숙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가 한참 말이 없자 답답한 듯 팔꿈치로 그를 쿡 찔렀다. 너 뭘 멍하니 서 있냐? 어서 내 마누라한테 약속한다고 말해. 어서. 나는 그녀의 소란은 무시하고 그저 박준영을 차분히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야. 첫째, 내가 지금 모든 증거를 공개한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명예가 어떻게 될지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박연희의 결혼도 아마 파투날 거고. 둘째, 이 식사 끝나고 우리 조용히 시간 잡아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자. 재산 분할도. 우리 부모님도 마침내 이상한 낌새를 채셨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동생 진우가 이미 참지 못했다. 그는 성격이 불같아서 예전부터 박준형네 식구들을 아니 꼽게 보고 있었다. 누나, 걱정 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 인간이 누나 괴롭혔어?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그에게 건네고 내 남은 인생이라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은행 거래 내역 몇 장의 스크린샷. 진우는 그것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그는 박준영의 코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야, 이 개자식아. 우리 누나가 예전에 너네 급우천치한 동생 도박빚 갚아주느라 우리 부모님이 주신 예물 금팔찌까지 팔았어. 3년 전 우리 엄마 수술할 때 누나가 나한테 돈 빌리는 동안 너는 그 돈 고스란히 내 엄마한테 보내서 내 여동생 뒷바라지나 하고 너 인간이야.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우리 부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다. 김정숙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너희들 무슨 헛소리야. 사람을 모함하고 있어. 피를 토하며 거짓말을 해. 박연희도 울음을 터뜨리며 애처롭게 나를 쳐다봤다. 새언니,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 결혼이 깨지면 언니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는 눈앞에 이 난장판을 보며 헛웃음만 나왔다. 나는 누구의 행복을 망치려는 게 아니다. 그저 더 이상 나의 불행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 홍문연은 당연히 파국으로 끝났다. 우리 부모님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동생을 데리고 가버리셨다. 떠나기 전 아버지는 박준영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딸, 뒤에 아무도 없는 사람 아니야. 이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다음 날 나는 반차를 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최고의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을 예약하는 것이었다. 기사님이 오자 나는 집 현관문을 최고급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해달라고 했다. 나는 오직 내 지문과 아들 민준의 지문만 등록했다. 오후에 김정숙과 박연희는 아마도 결혼준비 용품을 사러 쇼핑을 나갔던 모양이다. 두 사람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열쇠를 구멍에 넣었지만 아무리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물쇠가 고장났나? 박연희가 짜증스럽게 문을 발로 찼다. 김정숙은 문 밖에서 목청을 높여 외쳤다. 서윤아, 서윤아, 집에 있니? 문 좀 열어봐. 문이 왜 안 열리니? 나는 거실에서 그들 두 사람의 짐을 종류별로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에 나눠 담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천천히 걸어가 고양이 눈으로 그들의 초조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문을 열었다. 나는 미리 싸둔 꽉 찬 여행 가방 2개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김정숙 씨. 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의 김정숙을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호칭으로 그녀를 불렀다. 지난 10년간 당신은 여기서 먹고 자고 지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시장 가격으로 입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 최소 3억은 들었을 겁니다. 당신 아들이 불법적으로 당신에게 빼돌린 2억 원이 넘는 부부 공동재산은 법적으로 제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은 당신 아들이 제게 갚아야 할 돈이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자비를 베풀어 당신의 10년간의 집세와 월급으로 쳐드리죠. 이제 돈 잘 챙기시고 당신 갈 길 가세요. 김정숙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악독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다. 나 못 살아. 박연희도 분을 참지 못하고 나를 가리켰다. 새언니, 너무하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박준영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고자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영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문 앞에 여행 가방과 바닥에 앉아 통곡하는 자기 엄마를 보고 눈이 뒤집혔다. 그는 내게 달려와 소리쳤다. 이서윤, 당신 미쳤어?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다시 그 붉은색 집문서 원본을 꺼내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박준영, 똑똑히 봐. 이건 내 혼전 재산이야. 법에 따라 나는 내가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내 집에서 나가게 할 권리가 있어. 당신이 지금 당장 짐 싸서 저들과 함께 나가든지 아니면 입 다물어. 내 집은 공짜 여관이 아니고 내 선량함도 무한정 쓸 수 있는 상품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욕설과 울음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그들 앞에서 쾅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맨발인 사람은 신발 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들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나는 정식으로 수진에게 변호사를 위임했다. 다음 날 엄격하고 논리적인 내용 증명이 각각 박준영의 회사와 김정숙이 임시로 머무는 거처로 발송되었다. 내용 증명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첫째, 박준영은 부당하게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총 2억 300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김정숙은 해당 금원이 아들과 며느리의 공동재산임을 알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아들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나의 합법적인 재산을 공동으로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셋째, 내용 증명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정식으로 고지한다. 동시에 수진의 조언에 따라 나는 법원에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 자료가 완벽했기 때문에 법원은 신속하게 내 신청을 승인하고 김정숙 명의의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했다. 이는 그들이 그 1억 5천만 원에서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물은 빠르고 정확하게 던져졌다. 박연희의 예비시댁은 곧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집안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번듯한 집안이었다. 미래의 사돈이 법정에 서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 며느리의 혼수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누구도 친정에 소송이 걸리고 재산 관계가 불투명한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박연희의 결혼은 위태로워졌다. 나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강요한 전쟁은 가장 전문적인 무기로 끝내버릴 것이다. 박준영과 김정숙은 완전히 허둥댔다. 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더 비열한 수단, 즉 여론 공격을 시작했다. 김정숙은 내가 다니는 회사 건물 아래로 찾아왔다. 소란을 피우지는 않고 작은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 그 앞에 골판지로 만든 팻말을 세웠다. 팻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악독한 며느리가 시어미를 죽인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울면서 자신이 힘들게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효도한답시고 준 용돈 때문에 며느리에게 고소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보는 이의 눈물을 자아내는 연기였다. 박준영은 박씨 집안의 모든 가족 단톡방에서 흑백을 전도하며 나를 미친 듯이 헐뜯었다. 내가 시집 온 후로 시부모를 공경한 적이 없다고, 내가 탐욕스럽고 아가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박연희는 더했다. 자신의 SNS와 여러 커뮤니티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악독한 새언니에게 질투받아 행복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가련한 여주인공으로 둔갑시켰다. 순식간에 나는 만인의 표적이 되었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고향 친척들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와 대범해지라고 충고하거나 불효를 꾸짖었다. 그들은 침방울로 나를 익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너무 얕봤다. 나는 수진이 보내준 내용증명사진, 내가 정리한 은행거래 내역 일부 스크린샷, 법원의 재산 보전 결정문 사진을 편집하여 장문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사 내부 게시판과 박씨 집안 단톡방에 올렸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덧붙였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겠습니다. 울음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증거뿐이었다. 그들이 여론으로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사실과 법으로 그들의 뺨을 후려쳤다. 사진이 올라간 지 10분도 안 되어 모든 단톡방이 폭발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세상에 2억 넘게 빼돌렸다고? 이건 절도 아니야? 알고 보니 집이 이서윤 씨 혼전 재산이었네. 그럼 시어머니 나가라고 하는 건 완전 합법이지. 자기 장모님 수술할 땐 나 몰라라 하고 시어머니한테 1천만 원을 줬다고? 저 남자 진짜 인간 말종이네. 박준형과 그의 어머니는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모든 카드가 망가진 것을 본 박준형은 마지막 희망을 우리 아들 민준에게 걸었다. 그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방에 있는 민준을 서울로 불러들였다. 아들을 시켜 내가 마음을 돌리고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거실에 와 있었다. 박준영, 김정숙, 박연희 세 사람이 삼자대면을 하듯 민준을 가운데에 두고 둘러싸고 있었다. 김정숙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울부짖었다. 민준아, 네가 이 할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엄마가 이제 작정하고 이 할미를 죽이려고 해. 박연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오빠, 새언니 좀 설득해줘. 내 결혼 거의 깨지게 생겼어. 이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박준영은 굳은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 엄마 좀 봐라.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이 가정을 박살내려고 한다. 이제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는 너야. 네가 공정한 말을 해줘야 해. 그들은 제각기 나의 죄상을 늘어놓으며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겼다. 나는 그들과 한마디도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내 노트북을 들고 나와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켰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내가 직접 기록한 모든 가계 지출의 상세 장부가 있었다. 3년 전 우리 엄마가 입원했을 때 내가 남동생에게 돈을 빌렸던 대화 기록과 차용증도 있었다. 박준영이 김정숙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의 은행 기록과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던 대화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아끼기 위해 샀던 할인 옷들의 영수증과 내가 김정숙에게 사다 준 비싼 영양제와 금부치 영수증도 있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아들, 이게 우리 집의 지난 10년의 역사야. 네가 직접 봐. 다 보고 나서 누구 편을 들지 결정해. 민준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았다. 그의 얼굴은 처음에 의아함에서 점차 충격으로, 그리고 분노로, 마지막에는 붉어진 눈시울로 변해갔다. 그가 우리 엄마의 입원비 전말을 보았을 때 그의 손은 주먹으로 굳어졌다. 그가 김정숙이 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친척들 앞에서 내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좋게 30분은 들여다보았다. 다 보고 나서 그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몸을 돌려 그의 아버지, 그의 할머니, 그의 고모를 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로 쉬어 있었다. 정말 너무들 하셨어요. 할머니랑 고모가 쓴 돈 한 푼 한 푼이 전부 우리 엄마 살점 떼어낸 거잖아요. 아빠가 정말 부끄러워요. 그 순간 박준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낙타를 쓰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모든 지푸라기다. 내 아들의 각성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린 태산이었다. 아들이라는 마지막 카드마저 잃고 임박한 소송과 동결된 재산에 직면하자 박씨 집안은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협상을 제안해왔다. 협상 장소는 수진의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다. 나와 수진, 그리고 내 동생 진우가 한쪽에 앉았고 박준영, 김정숙, 박연희,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선임한 변호사가 다른 쪽에 앉았다. 상대편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듯 감정적인 호소부터 하려 했다. 부부로 살아온 정이 있는데 좋게 좋게 마무리하시죠. 어쨌든 한 가족인데 너무 험한 꼴은 보지 않는 게. 수진이 그의 말을 바로 끊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한 두꺼운 증거자료 뭉치를 회의 테이블 중앙에 가볍게 놓고 그쪽으로 밀었다. 왕 변호사님, 저희는 오늘 조정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조건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제 의뢰인이 침해당한 재산 액수가 상당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 자료들은 박준영 씨가 이혼 재산 분할에서 중대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하고 김정숙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아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아이를 생각해서 제 의뢰인에게 마지막 체면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수진이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하자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연희의 결혼은 이 소동으로 이미 완전히 파토났다. 남자 쪽 집안에서는 파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과 예단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동결된 1억 5천만 원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김정숙은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었고 박준영은 직장과 명예를 지키고 싶었고 박연희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다. 그들 내부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서로를 탓하며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탐욕으로 맺어진 동맹이 공동의 이익 목표를 이뤘을 때 내부는 그들의 유일한 결말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어 나의 이혼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합의 이혼. 더 이상의 어떤 분쟁도 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나의 혼전 재산이므로 논쟁의 여지 없이 내 소유다. 셋째, 혼인 후 우리의 모든 공동재산, 즉 예금, 주식, 펀드 및 박준영 명의의 주택 청약, 국민연금 등은 그의 중대한 혼인 중 재산 은닉 과실이 있으므로 내가 그중 70%를 분할받을 것을 요구한다. 넷째, 그가 김정숙에게 빼돌린 2억 300만 원 중 나는 1억 원을 회수한다. 이 1억 원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하여 위의 비율대로 분할한다. 나머지 1억 300만 원은 내가 추급을 포기한다. 단, 이혼 합의서의 이 돈은 박준영 씨가 자발적으로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증여한 개인적인 행위이며 이 시간부로 김정숙 씨에 대한 부양 의무는 그가 개인적으로 독립하여 부담하고 나와 내 아들 박민준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아들 박민준은 성인이므로 양육권 문제는 없으나 대학 졸업 시까지의 학비와 생활비는 우리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내 조건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사과도 참회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고 그들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상대편 변호사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 요구가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준영을 쳐다봤다. 박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거대한 압박 속에서 박준영은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는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분할받은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는 내가 회수한 금액을 갚기에도 부족했다. 그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모든 압박을 짊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존경을 완전히 잃었다. 회사에서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곧 원래의 팀장 자리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김정숙은 소원대로 대부분의 돈을 지켰지만 더 이상 착취할 아들네 집과 모든 것을 다 받아주던 공짜 가사도우미를 잃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딸 박연희를 데리고 밖에서 월세방을 얻어 살아야 했다. 박연희는 파혼 후 성격이 비뚤어져 모든 원망을 김정숙과 박준영에게 쏟아냈다고 한다. 집에서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가 받지 못한 혼수금은 그들 모녀 갈등의 근원이 되어 서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부정한 재물로 쌓은 안락한 보금자리는 결국 자신을 묻는 무덤이 될 뿐이다. 이혼 서류를 받고 재산 분할을 마친 날, 날씨가 참 좋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즉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너무나 많은 억압적인 기억이 담긴 그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도심의 환경 좋고 교통이 편리한 새 아파트 단지에 집을 판 돈과 분할받은 재산으로 아담하고 예쁜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나는 새 집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몄다. 밝고 환하며 햇살이 가득했다. 나는 나를 위해 요가와 플라워 클래스를 등록했다. 주말에는 수진과 오랜 친구들을 만나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미술관을 구경하고 연극을 보았다. 아들 민준이 방학 때 돌아와 완전히 새로워진 집과 나를 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우리 모자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는 나와 함께 마트에 가고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투른 솜씨로 요리를 배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다는 콜라 찜닭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창문이 밝고 깨끗한 새 집에서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백합 향기를 맡으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상쾌함을 느꼈다. 내 인생의 전반부는 남을 위해 살다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내 인생의 후반부는 나 자신을 위해 살며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아파트 아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신선식품 코너에서 우연히 박준영과 마주쳤다. 그는 혼자였는데 몹시 초췌해 보였고 양빈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입고 있는 셔츠도 구겨져 있었다. 그는 카트를 밀고 계란 할인 매대 앞에서 가격이 다른 두 종류의 계란을 들고 반복해서 비교하며 망설이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어색함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예의상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나는 내 카트를 밀고 그의 곁을 평온하게 지나쳤다. 내 카트에는 나를 위해 산 신선한 체리와 최상급 소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막 피어나려는 샴페인 로즈 한 다발이 담겨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다. 그의 세상, 그의 계산적인 모습, 그의 자질구레한 일상은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마트를 나오자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자유의 향기가 가득했다. 최고의 복수는 증오가 아닌 망각이다. 내 인생은 이미 새로운 페이지를 활짝 펼쳤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기름때 낀 과거의 부엌에 머물러 있었다.